자, 2020년 5월 23일에 경북 의료기술직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공중보건학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문제가 좀 얼추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복원된 문제들을 해설을 좀 해드릴 거고, 먼저 출제 분포를 좀 보면은 뭐 골고루 늘 나오던 데서 많이 나와요. 역학 보건 통계, 질병관리, 환경보건에서 문제 출제 비중 높다라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자,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보건행정 사회보장. 4월에 있었던 경기도 시험에서도 보건행정 파트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경북에서도 보건행정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경북에서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이 제가 마무리 특강 때, 공중보건 마무리 특강 할 때 전체 요약해드리면서 보건행정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렸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봤다, 문제를 풀었다라고 이제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제 우리 공중보건 중에서 보건행정을 아예 공중보건에 포함 안 하는 교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건행정 중에서 특히 출제 가능한 것들을 넣어드린 게 그 안에서 다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많이 합격하지 않았을까, 경기와 경북 다 마찬가지로 많이 합격했길 바라는 마음, 합격했을 거라는 기대 같이 가지고 보고 있고요. 문제 난이도는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한 2-3문제 정도가 아는 내용인데 잘 못 풀겠네, 또는 한 문제는 좀 생소한 내용이네,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했어요. 그래서 한 2-3문제 정도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끼긴 했을 거예요. 자, 문제를 먼저 볼 건데,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시험이 끝나고 질문이 너무 많이 왔던 게 수학 분석이에요. 우선 이 수학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찝어드린 문제죠. 이제 보건행정, 공중보건 보건행정 파트에 여러분 앞으로 수학 분석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분석을 여러 차례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에 총 정리할 때, 마무리 특강 할 때도 수학 분석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풀긴 했는데 너무 애매한 거야,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의 답이 뭘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한테 메일을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었는데, 우선 수학 분석이라는 게 조직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이 조직이 처한 환경에서 오는 기회나 위협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수학 분석이라고 했고, 자, 조직의 강점과 외부에서의 기회가 있다라면 SO 전략, 조직의 약점, 외부에서 오는 기회가 있다라면 WO 전략, 자, 조직의 강점이 있고 외부에서 위협이 존재한다라면은 ST 전략, 그리고 조직의 약점과 외부의 위협이 있다라면은 WT 전략이라고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답이 뭘까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보건 사이트, 우리 이제 시험 문제 보건하는 이벤트 하잖아요. 보건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도 다 취합해보면 이래요. 내용이 이렇게 많았을까 싶을 만큼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학생들마다 물어보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여기에는 S도 있고 W도 있고 O도 있고 T도 있어요. 답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보통 어떤 특성이 있을 때 수학 분석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W, ST, WT, SO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준 모든 내용들을 데이터를 종합하면은 S, W, OT가 다 있어요. 답을 제가 그래서 이게 답이다라고 선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고내준 문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 중에서 몇 개를 추려서 제가 그냥 임의로 문제를 조금 만들고 학생들이 보내준 내용들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문장들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조금 만들어 봤을 때, A시에 어떤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보건소장이 새로 취임했는데 그 지역의 의료시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대요. 이럴 경우에 수학분석 기법 중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느냐라는 걸 골라야 되는데, 사실 능력 있는 보건소장이 왔다, 인력과 관련된 거는 그 조직의 강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새로운 누가 밖에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회로 볼 수도 있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역에 보건의료 시설이 부족하다면, 자, 그 지역 내에서 보건의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건 약점이에요. 자, 요렇게만 추렸을 때 하나가 약점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기회로 보는 게 좀 더 적절하다. 그래서 WO 전략으로 보는 게 가장, 요렇게 문제가 나왔을 경우라면 적절하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이게 아닐 수 있어요. 정확한 문제가 뭐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미
이미 끝난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볼 시험이 중요한 거죠.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지? 그게 또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기출해설 특강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론 수업을 쭉 해드릴 수는 없고 관련된 데이터를 우리 수험생들, 우리 수강생들이 볼 수 있도록 실제 수학 분석의 예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내부 요인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들이 외부 요인으로 들어가는지를 좀 추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우리 학원 홈페이지 학습 자료실에 수학 분석의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서울시 6월 13일에 있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시험들에 응시할 때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라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 내용은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건의료 체계 하부 구성 요소. 또 행정에서 출제가 됐죠. 하부 구성 요소 중에서 자, 자원을 개발했는데 그 자원이 너무 초과돼서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규제하거나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보건의료 관리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자원 개발 자체, 자, 여기서 말하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자원 개발이지만, 여기는 없지만 자원 개발이지만, 자원이 초과돼서 뭔가 의사결정하고 규제하고 조정한다, 관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 하부 구성 요소에는 보건의료 자원 또는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 조직 서비스 제공이 있고, 거기에 보건의료 관리와 재정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리더십, 의사결정, 규제, 조정 이런 것들은 관리에 해당이 된다. 제가 여러분 이 그 기출해설 특강에 PPT로 자료를 조금씩 넣었는데, 이거는 제가 새로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강의 중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던 PPT를 다 그냥 갖다 넣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수업 때 다 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물리적인 소독법 중에서 자비소독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끓이는 거죠. 100도가 되는 물에 끓여서 15에서 20분 정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자비소독이다라고 했어요. 물에 끓이는 거. 자, 불꽃 소독 15에서 20초, 불꽃 속에서 15에서 20초 노출시킨다. 얘는 화염멸균이죠. 불꽃에다가 소독하는 거. 포자 형성균을 멸균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고압증기멸균법이라고 했고요. 자, 이 자비소독은 물에 끓이는 거니까 건열이 아니라 습열멸균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불꽃에다 노출시키는 게 건열멸균에 해당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4번에 유럽에서 제작된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 지표로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괄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할 때 마지막에 연구사 기출문제들 쭉 풀어드렸죠. 그러면서 울산보건연구사 2018년 울산보건연구사 문제 풀어드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치매 진단 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추가로 이 삶의 질 지표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삶의 질 지표를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게 나왔어요 또. 그쵸?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학생들은 그래도 얼추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EQOD라고 하죠. EQOD. 그래서 EQOD라고 하면은 유럽에서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도구, 유럽에서 만들어진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EQOD 자체가 삶의 질 지표인데, 특히 인구 집단에서의 건강 수준 지표로 상병 상태 또는 환자가 본인이 느끼는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한 게 EQOD였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거의 맞추지 않았을까요? 자, 퀄리 같은 경우도 제가 보건행정할 때 했죠. 퀄리는 뭐다? 질을 보정한 생존 수명이다라고 했고요. IADL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자, 그 노인의 일상, 이것도 제가 EQOD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해드리기도 했고, 노인보건에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ADL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 IADL은 수단을 이용한 수단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했고요. 자, CDSE라고 하는 거는 우울증 선별검사 도구였어요. 요것도 제가 치매 선별검사하는 거 도구, 이 EQOD랑 CDSE 같이 다 정리해드렸던 그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찾아보실 거면은 2018년 울산보건연구사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추가 자료로 드렸던 내용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이거는 뭐 넘어가고, 자, 5번 문제 건강진단 결과 중에서 일반 질병 요 관찰자, 자, 1과 2, C와 D로 구분했을 때 C는 요 관찰자, D는 유 소견자라고 했고요. 1과 2로 나눴을 때 1은 직업병, 2는 일반 질병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반 질병 요 관찰자니까 C2가 되겠죠? 정답 2번.
자, 세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할 때 적절한 통계 기법, 더할 나위 없이 심플하게 출제된 거예요. 자, 세 집단의 평균의 차이라는 게 뭐에 대해서 분산 분석에 대한 그냥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라도 또 카이 제곱 검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카이 제곱 검정을 할 때 굳이 세 집단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카이 제곱 검정은 두 집단이든 세 집단이든 네 집단이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의 차이, 평균이라는 것은 연속형 변수로 측정된 자료에서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산 분석은 이 평균의 차이를 볼 수 있지만, 카이 제곱 검정은 평균의 차이가 아니라 발생률, 유병률의 차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범주형 변수. 자, 정답은 그래서 분산 분석인데, 1원이라는 게 붙었네요. 이것도 제가 강의 중에 설명해드렸죠. 1원이 붙으면 이 세 집단을 나눈 기준이 하나인 경우, 이 요인 분산 분석 두 개 이상이, 이 세 집단을 나눈 기준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이 요인 분산 분석이라고 해요. 자, 이런 분산 분석이 되겠고, 요거 제가 강의 중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이죠. 자, T테스트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 분산 분석은 셋 이상의 집단의 평균의 차이. 자, 카이 제곱 검정은 둘 다 범주형 변수일 때 둘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것이다. 또는 이 원인, 독립 변수에 따른 질병, 결과 변수, 종속 변수, 질병의 발생률의 차이를 보기 위한 것이다. 발생률, 유병률은 범주형 변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 있고, 회귀 분석, 상관 분석은 두 가지 변수가 다 연속형일 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죠. 자, 정답은 그래서 분산 분석 쉽게 푸셨을 거고, 자, 7번에 학교에서 토론 참석 인원이 많을 때 대여섯 명 분단을 나눈 다음에 토론을 하고 그걸 다시 종합하는 것은 버즈 세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자, 심포지엄은 어떻게 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각각 준비해온 의견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발표하고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 시간을 갖는 방법이고, 패널 토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고, 그 토론을 들으면서 청중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버즈 세션 몇 개의 집단을 소집단으로 나누고 토의한 다음에 전체 회의에 종합하는 방법이고, 심포지엄은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발표한 다음에 청중과 공개 토론하는 방법이다. 자, 배심 토의는 대립되거나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토의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있는 사례 연구는 어떤 사건, 케이스가 있을 때 그 케이스 자체를 연구하는 방법이 사례 연구라고 했죠. 자, 8번에 비타민 B6 결핍 시 발생하는 질병은, 비타민 B6가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비타민군에 따라서 뭐 작용, 그 다음에 결핍증, 그다음에 주로 음식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비타민 B6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항피부염 인자라고 써 있어요. 그럼 비타민 B6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피부염을 예방해 준다, 피부염을 줄여준다. 그럼 결핍되면은 피부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얘는 요약 정리한 거고, 교재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비타민 B6 보면은 피부염이 1번에 나오는데 빈혈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 빈혈이랑 피부염이 둘 다 있는데 뭐로 골라야 되지? 더 우선적인 걸 고르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비타민 B6를 항피부염 인자라고 하죠. 그만큼 피부염이 가장 큰 주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빈혈이 그러니까 항빈혈 인자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서 어디 갔어? 잘렸나 보다. 여기 있는데 잘렸네요. 자, 비타민 M, 엽산이죠. 엽산. 엽산이 항빈혈인자예요. 비타민 M, 비타민 B9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자, 각기병 같은 경우는 항각기병 인자가 비타민 B1이에요. 비타민 B1. 얘는 항펠레그라는 비타민 B3. 이렇게 매칭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 보면 다시 나오죠. 비타민 B3 니아신 펠레그라병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 각기병, 항각기병 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비타민 B6 피부염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는 아마 틀리신 분들이
없으시겠죠.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격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두 개예요. 1급과 2급. 근데 그 1급은 음압 수준의 음압 병상을 이용한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했었고요. 즉시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2급과 3급이 있는데 2급이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라고 했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래서 1급은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즉시 신고해야 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행 시,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4급은 그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라고 했어요. 4급 감염병은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4급으로 분류하고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0번 문제. 강에서 가재와 게를 섭취하고 나서 감염됐다. 민물, 게, 민물, 가재를 먹고 걸릴 수 있는 건 뭐다? 폐흡충이었죠. 정답은 2번. 증상도 폐와 관련된 기침, 객혈, 흉통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기생충, 폐흡충이고요. 자, 간흡충 같은 경우는 외우렁이, 담수어, 잉어, 붕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보기 있는 게 폐흡충 나왔고, 욕구강화흡충 하면은 다슬기, 담수어, 은어, 황어, 숭어가 중간숙주였죠. 그리고 광전열두조충 보시면 물벼룩, 담수어 중에서 연어, 송어, 농어가 중간숙주다라는 거. 자, 11번 문제가 생소한 문제예요.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항상 전혀 우리가 못 본 거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을 묻고 있는데, 보시면 양로시설, 단기보호시설,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선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주거시설은 아니겠죠. 그럼 요양병원을 빼고요. 자,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재가급여를 할 때 단기보호와 그 주야간보호가 있었죠. 그걸 해주는 거예요. 단기보호. 그러니까 거기도 주거복지시설은 아니겠죠. 그럼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어디에서 받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 노인복지 요거죠.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었어요. 노인요양시설이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래서 얘네는 주거시설이 아니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라고 정의를 해드렸죠. 그럼 얘는 주거시설이 아니라 얘는 의료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양로시설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고,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노인복지시설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에는 주거복지시설도 있고요, 의료복지시설도 있고요, 여가복지시설도 있고, 보호전문기관도 있고, 일자리 지원기관이나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고, 자, 그 중에서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여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의료복지시설이다라고 했고요. 법에서 보면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정도, 이렇게 세 가지를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가복지시설에는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 자, 다음 12번 지표 묻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숫자로 나왔대요. 여러분,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제가 복원을 한 거고, 이거는 교재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계산하는 공식에 나오는 거죠. A, B, C, D, 2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자, 계산한 거 보시면은 병원력은 어떻게 구한다? 불연성 감염자랑 현성 감염자, 감염된 사람 전체 합친 분모, 이거 다 더하면 1000명이 나오거든요. 1000분의 불연성 감염자를 뺀 나머지 요 사람들의 분자가 되는 게 병원력이에요. 여기가 950. 그래서 병원력은 1000분의 950이 되겠고, 자, 동력은 누구 중에서? 현성 감염자 중에서, 그럼 950명 중에서 동력은 심각한 증상과 사망자 수, 그래서 55와 40을 합쳐서 여기가 95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명률은 현성 감염자 950명 중에서 사망자 여기가 40명이 돼야 되겠죠. 감염력은 우선 여기서 감염력을 볼 수가 없는 게 N수가 있어야 돼요. 애초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N수가 있을 때 그 N수 중에서 감염자가 몇 명이냐. 다시 말하면 N분의 1000이 돼야 돼요. 이 N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못 구하죠. 정답은 1번. 자, 13번. 입자상 물질 중에서 연료가 불완전 연소돼서 되고 남은 고체 물질로 1마이크로 이하의 탄소 입자를 우리는 매연이라고 정의했었어요. 요거는 학생분들이 복원해준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냥 제가 복원한 여러 내용 중에서 요 내용으로 넣었는데 이거 1마이크로 이상 크기다라고 하면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요것들 이제 매연과 검댕 중에서 연료가 연소할 때 타지 않고 남은 고체 물질인데 1마이크로 매연은 1마이크로 이하의 탄소 입자, 검댕은 1마이크로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탄소 물질이 연결된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이렇게 복원했을 때는 매연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4번 문제. 감수성 있는 가구원 중에서 병원체의 췌장 잠복기 내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 2차 발병률 구하는 2차 발병률에 대한 딱 정의죠. 그래서 병원체의 감염력, 전염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게 바로 2차 발병률이죠. 그래서 이거는 2차 발병률에 대한 정확한 지문들이 다 그대로 출제가 됐죠. 문제들 병원체의 감염력, 전염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다 라고 보는 거. 2차 발병률. 자, 15번. 중독 시 발생되는 증상이 호염기성 적혈구가 증가하고요. 소변에 코프로폴피린이 증가한대요. 뭐에 대한 중독? 납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정답 1번이고요. 자, 납 중독, 연 중독 됐을 경우에 납 창백, 얼굴 창백해지는 거, 연선이나 연연, 소변 중에 코프로폴피린 검출되고요. 미성숙한 적혈구인 호염기성 적혈구가 증가하는 거. 그것 때문에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근마비, 손목 이런 데 근육에 마비가 오는 증상들이 대표적인 납 중독의 증상이다 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또 사회보장, 보건행정 파트에서 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건행정 파트 하면서 강조해드린 것들 있죠? 정말 강조해드린 거 안에서 다 나왔거든요. 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도 우리 사회보장 내용 중에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비교하는 표,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 비교하는 표, 그 다음에 사회건강보험제도랑 NHS 비교하는 표, 이 세 가지 비교표가 있는데 이 표에서 시험 문제 나오기 아주 좋다, 공부 잘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했고 거기서 딱 나왔어요. 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설명 옳은 것. 자, 사회보험은 임의가입이 아니라 강제가입이고요. 민간보험이 임의가입이죠.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정률제, 정해진 률에 따라서 결정하고, 민간보험은 월 2만 원, 월 1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 정액제고요. 자, 사회보험은 급여, 보장 내용이 어떻다? 균등하다, 균등급여였고, 민간보험은 차등급여였죠. 그리고 사회보험은 주로 대인보험이, 민간보험은 대물보험이 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을 고르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요게 교재에 있는 표죠. 제가 수업 중에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건데,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고 민간보험은 임의가입이다. 사회보험은 자, 법에 의해서 내가 보장받을 권한을 가지게 되고요. 공동부담의 원칙, 보험료를 다 같이 내는데, 보험료를 낼 때 어떻게 능력에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들은 적게 내는 차등부가고요. 민간보험은 어때요? 이미 가입하고 내가 계약에 의해서 급여를 받을 권한이 생기는 거고, 내가 받을 보장에 대한 거 내가 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는 능력과 관계없이 그냥 계약한 만큼 내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 방식은 정률제. 그래서 나의 보수 월액, 내 월급에 곱하기 6점 몇 % 이렇게 계산이 되고, 민간보험은 정액제. 그래서 매달 얼마씩이라는 정해진 금액을 내게 되죠. 자,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 균등급여냐 차등급여냐.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낸 금액은 다 다르더라도 똑같은 보장을 받는 균등급여고, 민간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서 보장을 받게 된다. 자, 사회보험은 주로 대인보험, 사람들, 그래서 건강, 질병, 노령, 폐질, 산재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 민간보험은 우리 집 보석, 자동차, 집 이런 것들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물보험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17번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보건 통계에서 마지막에 제가 병원 관리 지표를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제가 됐네요. 연 가동 병상 수 분의 입원 환자 수 곱하기 100 하면은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굴리고 있는 침대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70명이야. 그러면 그 병상 이용률이 7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 이용률에 대한 지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병원 회전율, 이게 아마 병상 회전율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거예요. 자, 병상 회전율은 연 가동 병상 수분의 퇴원 환자 수 또는 실 입원 환자 수라고 해서 입원장 받고 누워있는 사람 말고 입원장 받고 들어온 사람, 그래서 보통은 퇴원 환자 수로 하거든요. 자, 이걸로 보면은 자, 병상 이용률은 연간 가동 병상 수분의 재원 환자 수가 입원 환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입원해서 누워있는 환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상수분의 입원 환자 수 곱하기 100. 그래서 침대에 몇 명의 환자가 차지하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걸 병상 이용률이고요. 평균 재원 일수는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사람들이 평균 며칠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느냐를 나타내주는 퇴원 환자 수분의 재원 일수를 통해서 보는 거고, 병상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동 병상 수분의 그 기간 동안 퇴원한 환자 수,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간 환자 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하나에 몇 명의 환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했느냐. 여기는 곱해주는 얼마 없어요. 침대 하나에 몇 명이 들고 났는지를 보는 것. 그래서 정답은 병상 이용률이죠. 자, 라론드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시한 건강결정 요인. 라론드 보고서에서는 건강결정 요인 4가지를 어떻게 제시했어요? 생활습관, 생물학적 요인, 환경, 보건의료 체계 4가지를 제시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생활습관이라고 했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노인장교양보험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자, 노인장교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이 되고 2008년 7월에 시행이 됐다라고 했어요. 재가급여에는 단기보호가 있다. 자, 노인장교양보험에는 재가급여도 있고 시설급여도 있고 특별현금급여도 있는데, 재가급여에는 주 야간보호도 있고 단기보호도 있고 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등이 있었죠. 건강보험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운영한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고, 자,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법도 따로 있고요. 보험료도 걷어서 따로 관리하고요. 제도도 따로 운영이 되고 있죠.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 지원의 부과 방식이고, 관리 기관은 일원화되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를 같이 하고 있지만 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노인을 중심으로 수급 대상자를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 질환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뭐 그렇다고 무조건 다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인정되는 자, 그럼 이거 보고 여기에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고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려운 거 빠져 있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 중에서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됐다고 무조건 다 적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틀린 내용이 있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고, 재가급여에는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고, 자, 20번 문제 보시면 여기도 사회보장에서 나온 내용이죠.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마련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해주는 공공서비스 제도에 해당하는 의료보장제도가 국민보건서비스 제도다. NHS라고 했었죠. 정답 심플하게 1번 찾을 수 있는 문제로, NHS는 의료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관점, 세금을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해준다. 사회보험 방식인 NHI는 보험료를 각주해서 국민들의 자기 책임의식을 견지해서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를 관리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NHS, 정답 1번 국가보건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요건 제가 지금 정리는 안 해드릴 건데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 비교 테이블 NHI랑 NHS 비교하는 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잘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문제가 20문제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관한 문제가 21문제예요. 다 합쳐보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를 뺄까 하다가 그냥 어차피 법규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추가로 넣었어요. 아마도 법규에 출제된 게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을까 헷갈려서, 왜냐면 둘 다 내용이 공통되니까 생각해요. 보건소 기능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나온다라고 했죠. 자, 보건소에 대한 기능, 건강 친화적인 여건 조성, 지역사 여건 조성,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 체계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앞에는 다 보건소의 기능이고요.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뭔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보건소의 기능이 아니라 뭐예요? 보건소 시군구에서 그 시도 시군구에서 매년 4년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죠. 보건소의 기능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건 다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2020년 6월 4일부터는 난임의 예방 및 관리가 같이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6월 13일 시험 이제 준비하고 있죠. 자, 그 시험 볼 때는 얘도 포함이 된다. 난임의 예방 및 관리까지 포함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경북 의료기술직 기출문제를 빠르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문제 자체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내용은 없었지만 수학 분석 같은 거 여러분들이 풀면서 좀 어려워했었고, 그 다음에 그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좀 생소한 내용이어서 조금 어려웠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주의해야 될 거,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나머지 내가 아는 내용 안에서 정답인 것 아닌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고요. 자, 제가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분석에 대해서는 학원 홈페이지 학습자료실에 저희 학원 수강생들은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학습자료실의 수학 분석에 대해서 SWOT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들을 제시를 해서 조금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를 추가로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6월 13일 토요일에 이제 대대적으로 시험이 있는데 서울시 시험도 있고, 여러분들 그 6월 시험에 지금 이 수업이 좀 도움이 됐으면 싶은 마음으로 급하게 준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올렸고, 6월에 시험 잘 보시고 좋은 소식으로 저랑 같이 연락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